저는 간수 군복을 입고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한정우입니다. 12살 때 처음 컴퓨터를 만졌고 20살 무렵에는 세상 어떤 금고도 열 수 있는 손가락을 갖게 됐습니다. 조국은 제 손가락을 자랑스러워했고 세계를 상대로 싸울 수 있는 검이라고까지 했습니다. 감방 철문 앞에 섰을 때 안쪽에서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른 사람 특유의 얕은 숨소리. 12살 이후로 들어보지 못한 그러나 대번에 알아들은 숨소리.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문을 열었습니다. 조국이 만든 검이었던 제가 조국의 빗장을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낭 맨 아래에는 손가락만한 USB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위력을 그때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탈북민의 사례를 참고해서 각색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옥에 갇힌 어머니를 구한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온성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한반도 지도를 펼치면 맨 꼭대기, 손가락 끝처럼 뾰족하게 올라간 곳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이 마을을 세면으로 감싸고 있어서 겨울에는 강 건너 중국 땅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름에는 옥수수 익는 냄새가 강바람을 타고 넘어옵니다. 밤이면 중국 쪽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비쳤습니다. 온성에는 전기가 하루 2~3시간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강 건너가 늘 더 밝았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전쟁 전에 평양에서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강변 기계 공장. 전쟁이 끝나고도 그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여동생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할머니 뻘 되는 분이 전쟁통에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가족 중에 남조선으로 간 사람이 있다. 그 한 줄이 3대를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이름은 한태일. 할아버지한테 기술을 물려받아 같은 공장에서 선방공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토대가 나빴습니다. 토대란 출신 성분을 말합니다. 남쪽에 간 친척이 있으면 적대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아버지는 평양에서 쫓겨나 온성으로 밀려났습니다. 기계공장 선방공에서 농장 관리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기계를 만지던 손으로 땅을 일궈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름은 박순이, 온성 태생이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손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았고 옥수수 국수도 말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물건을 받아 되파는 일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집에 들어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있는 시간보다 장마당에 있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여동생 유진이는 저보다 6살 어렸습니다. 12살 때의 일입니다. 온성군 인민학교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내면 저는 남들보다 2~3배 빨리 풀었습니다. 머리가 특별히 좋았다기보다 숫자를 보면 답이 보이는 체질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시험지를 걷어가서 군 교육부에 보고했고 교육부에서 도에 보고했고 도에서 평양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한테 통지서가 왔습니다. 금성학원 컴퓨터반 입학 허가. 아버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금성학원이 뭔지 아는 사람은 온성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웃에게 물어보니 평양에 있는 수제학교라고 했습니다. 전국에서 시험을 쳐서 뽑는다고 했습니다. 들어가면 먹는 것 걱정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정했습니다. 보내자. 아버지는 반대했습니다. 토대가 나쁜 집안 아이가 평양에 가서 뭘 하겠냐고. 좋은데 배치받지도 못할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이 하나는 이 마을에서 빼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처럼 늙게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앞에서 그런 말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은 했습니다. 온성역에서 평양행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라고 해봐야 객차 서너 칸짜리 완행열차였습니다. 좌석 쿠션은 다 뜯겨 나가고 나무 의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엉덩이가 아파서 점퍼를 깔고 앉았습니다. 함경선을 타고 청진까지 가서 갈아타고 또 갈아타야 평양이 나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어머니가 역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점퍼 주머니에 삶은 달걀 4개를 넣어줬습니다. 달걀이 주머니 안에서 따뜻했습니다. 2개는 기차에서 먹고 2개는 평양에 도착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잘 먹어라. 거기 가면 밥은 나온다. 기차가 출발할 때 유진이가 울었습니다. 6살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유진이를 안은 채 한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손이 안 보일 때까지 봤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장마당에서 두부를 짜던 손이라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그 굵은 손가락이 흔들리는 게 창문 너머로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졌습니다. 역 건물에 가려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보낸 마지막 아침.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달걀을 3개 먹은 상태였습니다. 2개만 먹으려 했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하나를 더 먹었습니다. 4번째 달걀은 평양까지 남겨두려 했지만 기차가 함흥부근에서 4시간을 멈춰섰을 때 결국 먹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의지력이라는 게 삶은 달걀 앞에서는 의미가 없더란 말입니다. 평양역에 내렸을 때 주머니에 달걀은 없었고 껍데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금성학원은 만경대구역에 있었습니다. 학교라기보다 군대 같았습니다. 기숙사 침대가 2층이었고 이불은 군용 담요였고 기상은 새벽 6시였습니다. 씻는 물은 찬물뿐이었습니다. 겨울에 그 찬물로 세수를 하면 손가락 끝이 갈라졌습니다. 수건이 얼 때도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배어 있었는데 그 냄새가 담요에도 옷에도 못 맞습니다. 12살짜리 애들이 줄 맞춰 서서 이를 닦는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신병훈련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컴퓨터를 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방 하나에 20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는 두꺼운 브라운관이었고 본체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전기 사정이 좋지 않아서 발전기를 따로 돌렸습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면 바닥이 진동했습니다. 그 진동이 의자 다리를 타고 올라와서 발바닥까지 울렸습니다. 선생님이 전원 버튼을 누르라고 했을 때 모니터에 파란 화면이 켜졌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진 걸 기억합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뭔가에 빠졌습니다. 키보드를 치면 화면이 바뀝니다. 명령을 넣으면 기계가 대답합니다. 틀리면 오류를 보여주고 맞으면 결과를 보여줍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이었습니다. 온성의 장마당에서는 사람들이 입으로 한 말과 실제가 늘 달랐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정직했습니다. 입력한 만큼 정확히 출력이 나왔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작은 물건을 하나 들어 보였습니다. 손가락 반마디만한 크기였습니다. 저장 장치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자료를 넣고 빼고 할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걸 컴퓨터에 꽂으니까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글자며 사진이며 프로그램이며 그 작은 것 안에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건 조국의 비밀이 담기는 물건이다. 절대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저는 그 물건을 한참 봤습니다. 손가락보다 작은 것에 세상이 들어간다. 그게 신기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금성학원에서 배운 것은 2가지뿐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 역사와 컴퓨터, 다른 과목은 없었습니다. 주체 경제학도, 사회학도, 철학도 없었습니다. 혁명 역사와 프로그래밍 언어, 이 2개만 머릿속에 집어넣었습니다. 한 번은 반 동무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과목을 안 배우냐고. 그 동무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에서 필요하다고 한 걸 배우는 거지 왜 쓸데없는 걸 배우고 싶어 하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배우면서 한 가지는 알게 됐습니다. 코드에는 이유 없는 오류가 없습니다. 모든 오류에는 원인이 있고 원인을 찾으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유를 물으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배급이 줄어도 이유를 모르고 전기가 끊겨도 이유를 모르고 다른 과목이 없는 것도 이유를 모릅니다. 의문을 품었다기보다 그냥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10서너 살짜리가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이상함이었습니다. 금성학원을 졸업하면 갈 수 있는 곳은 2군데뿐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금성반 아니면 김책공업 종합대학.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배정됐습니다. 금성반은 일반 학과와 달리 2년 반 과정의 특설 학부였습니다. 한 해에 금성학원에서 100명, 금성제일중학교에서 100명, 합쳐서 200명이 두 대학으로 나뉘어 갔습니다. 대학에서도 배운 것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혁명 역사와 코딩. 다만 코딩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금성학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면 대학에서는 문장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조, 네트워크의 원리, 암호의 논리, 모니터 5대를 동시에 켜놓고 5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훈련도 했습니다. 눈과 손가락이 따로 움직이는 법을 2년 반 동안 몸에 새겼습니다. 졸업할 무렵 기관들이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정찰총국, 힘있는 군 기관들이 먼저 학생을 골랐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나 기관들이 왔습니다. 3.1.3총국이라고도 불리는 조선컴퓨터센터, 75지도국, 국가정보화국, 3.1.3총국은 해외에 기술자를 보내서 외화를 벌어들이는 기관이었습니다. 학생이 200명 뿐이니 서로 데려가려고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기관들은 대학 간부과에 학생 한 명당 $10,000를 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것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 저는 그런 걸 몰랐습니다. 저는 3.1.3 총국에 배치됐습니다. 해외 파견 인력으로 분류됐습니다. 배치 통보를 받던 날 간부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이제 조국의 검이다. 세계를 상대로 싸워라. 20살이었습니다. 검이라는 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조국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아버지의 토대 때문에 평생 밀려나기만 했던 우리 집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쫓겨나고 아버지가 쫓겨나고 그 아들인 내가 조국의 검이 됐습니다. 3대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해외로 나가기 전 열흘간의 휴가가 주어졌습니다. 온성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차로 이틀. 8년 만에 보는 고향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달라진 게 아니라 더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장마당은 여전히 시끌벅적했지만 파는 물건이 줄었고 길가의 집들은 벽이 더 갈라져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풍기는 냄새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옥수수 익는 냄새가 났는데 이제는 나무 태우는 냄새와 쓰레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48이었습니다. 예순으로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져 있었고 등이 약간 굽기 시작했습니다. 기계를 만지던 손이 이제는 흙을 만지는 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었고 손가락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도 집에 없었습니다. 장마당에 갔다가 저녁 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보니 얼굴이 더 까맣게 탔고 손은 더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컸습니다. 정우 왔냐? 하고 마당에서부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8년 전 온성역이 떠올랐습니다. 잘 먹어라 하던 그 목소리. 어머니는 그날 밤에도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잠들기 전에 집에 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숨소리를 곁에서 들어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유진이는 14살이 되어 있었는데 키가 작았습니다. 밥을 충분히 못 먹어서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씩씩한 아이였습니다. 오빠가 평양에서 왔다고 좋아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평양에 정말로 고층 건물이 있냐고,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오냐고.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유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면서 어머니가 왜 저를 평양으로 보냈는지 다시 한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저녁 식사 후에 저를 불렀습니다. 마당에 나가 둘이 앉았습니다. 두만강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강 건너 중국 땅의 불빛이 물 위에 길게 비쳤습니다. 온성 쪽은 어두웠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전기가 안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중국 불빛만 빛났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빛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눈이 넓어진다. 딴 마음 먹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정우야, 충신은 되지 못해도 역적은 되지 말아라. 아버지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문에 토대가 나빠서 평양에서 밀려났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충신은 못 되더라도 역적만은 안 된다. 그게 아버지의 철학이었습니다.
3대째 밀려나면서도 그 한 줄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가 다시 삶은 달걀을 주머니에 넣어줬습니다. 이번에는 6개였습니다. 온성에서 평양까지, 평양에서 신의주까지,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까지 기차를 3번 갈아타는 동안 먹을 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역 앞까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에 어머니의 손이 보였습니다. 8년 전 온성역에서 봤던 그 손. 여전히 손가락 마디가 굵었습니다. 두부를 짜고 국수를 밀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옮기던 손. 그 손이 햇살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대문까지 뛰어나왔습니다. 14살 유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오빠 잘 다녀와 하고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걸으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가 20살이었습니다. 2012년 봄, 다시 온성 땅을 밟기까지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8년 뒤 제가 돌아왔을 때 저는 조국의 검이 아니라 조국의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온성군 인민보안부 구류장, 감방 안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방 밖에 간수 군복을 입은 제가 서 있었습니다. 중국 선양에 도착한 것은 2012년 가을이었습니다. 20살이었습니다. 온성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신의주로, 신의주에서 압록강 철교를 건너 단둥으로 넘어갔습니다. 철교를 건너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3분 만에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단둥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불빛이었습니다. 거리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가게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와 있었고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끊임없이 흘러갔습니다. 온성에서는 해가 지면 마을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이 하루에 2~3시간 뿐이었으니까요. 단둥의 밤은 온성의 낮보다 밝았습니다. 단둥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선양까지 갔습니다. 선양역 앞에 마중 나온 사람은 리성호라는 30살 남자였습니다. 우리 기지의 조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리성호는 저를 포함해 10명을 택시 2대에 나눠 태웠습니다. 택시가 도착한 곳은 시 외곽의 낡은 3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그 집이 저의 감옥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습니다. 3층짜리 집에 43명이 살았습니다. 방마다 2층 침대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복도에도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3개였습니다. 43명이 3개의 화장실을 쓰려면 아침마다 줄을 서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도 화장실 앞에 이미 4~5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43명의 땀 냄새와 라면 냄새와 발 냄새가 섞인 공기, 창문을 열어도 빠지지 않는 냄새였습니다. 처음에는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 코가 마비됐습니다. 2달이 지나면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도 모르게 됩니다. 그 냄새가 옷에 배고 피부에 배고 머리카락에 배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규정이었습니다. 외출은 월 1회, 그것도 2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했습니다. 혼자 나가면 탈주 의심을 받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중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게 보였지만 우리에게는 그 거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랬습니다. 새벽 5시 기상, 5시 반 세면, 6시 아침 식사. 식사 당번이 43명분의 밥과 국을 준비했습니다. 6시 반부터 작업 시작. 각자 자기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켰습니다. 거기서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쉬지 않고 코딩을 했습니다. 규정상 의무 작업 시간은 하루 12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7시간에서 18시간을 일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이 내려왔습니다. 한 달 동안 의자 없이 서서 일하는 벌이 있었습니다. 하루 17시간을 서서 코딩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만에 발목이 붓고 일주일이면 무릎이 꺾였습니다. 잠 때문에 사건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43명이 한 층에 나란히 누워 자는데 피곤하면 코를 심하게 골게 됩니다. 매일 밤 옆에서 코를 고는 소리에 잠을 못 자면 사람이 미쳐버립니다. 다른 기지에서는 코골이가 심한 동료를 칼로 찌른 사건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주로 미국 기업의 하청이었습니다.
휴대전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터넷 장터의 시스템을 짜고 은행이나 회사의 전산 설계를 맡았습니다. 미국 사람인 척 신분을 꾸며야 했습니다. 이름도 영어 이름으로 바꿨고 시간대도 미국 동부 시간에 맞춰 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이 미국 사람의 휴대전화에 깔려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 미국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를 겁니다. 잘 버는 사람은 한 달에 1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번 돈의 80%를 조직에 바쳤습니다. 조직은 다시 절반을 당해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달러를 벌면 15,000달러 정도가 내 몫이었습니다. 나머지가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만 달러 정도를 벌었습니다.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눈치를 안 볼 수는 없었습니다. 기지 안에서는 누가 얼마를 버는지 공개됐으니까요. 벌이가 적은 사람은 많이 버는 사람의 하청을 받았습니다. 하청의 재하청, 착취의 피라미드가 기지 안에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17시간 일한다는 게 어떤 건지 상상이 되십니까? 잠이 4시간도 안 됩니다. 눈을 뜨면 모니터가 있고 눈을 감으면 코골이가 있고 벌어도 내 돈이 아닙니다. 참았습니다. 돈을 바쳐도 참았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해도 참았습니다. 벌을 받아도 참았습니다. 가족 얼굴을 모르고 살아도 참았습니다. 원래 연애 한 번 귀국해서 사상 재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지만 비행기 표값이 아깝다는 이유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해가 바뀌어도 참았습니다. 또 해가 바뀌어도 참았습니다. 가족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도 편지도 금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뭘 하는지, 아버지가 건강한지, 유진이가 학교에 잘 다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궁금했지만 물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다른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지에서는 불순 녹화물 감상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불순 녹화물이란 남조선이나 미국, 일본의 영화와 드라마를 말합니다. 북한에서는 이걸 보다 걸리면 7, 8년 형을 받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3, 4년인데 드라마를 보면 그보다 긴 형을 받는 겁니다. 하지만 해외 기지에서는 인터넷이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었습니다. 리성호 조장도 알고 있었지만 눈을 감았습니다. 밤새 일하다 지친 사람들에게 그마저 뺏으면 진짜로 미쳐버릴 테니까요. 어느 날 일본 드라마를 한 편 봤습니다. 꽃집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실업자가 나왔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남자가 꽃집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멈췄습니다. 우리가 교육받은 내용과 달랐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실업자가 거리에서 굶어 죽는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알고 남을 돕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 사람들은 실업자를 고용하고 밥을 먹이고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매일 하청을 받아 코딩하는 미국 기업들의 시스템 안에 직원들의 보험이 있었고 휴가가 있었고 퇴직금이 있었습니다. 코드를 짜면서 그들의 급여 체계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내가 코딩하는 프로그램 안에 그들의 삶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삶은 내가 배운 것과 달랐습니다. 금성학원에서 품었던 의문이 여기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면 안 되는 세상, 그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모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알면 균열이 생기니까요. 한번 금이 간 유리는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무렵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았습니다. 43명의 코골이 소리를 듣고 누워있으면 천장만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복도로 나왔더니 리성호가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리성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고향에 어머니가 있다. 7년째 못 봤다. 하지만 돌아가면 다시 나올 수 없다. 여기서 버티는 게 돈이라도 보내는 길이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보고 싶지 않습니까? 리성호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뱉었습니다.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보고 싶은 거랑 갈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리성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보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43명 전부가 그랬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갈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리성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사람. 돌아가지 않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는 사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요.
8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2012년 가을에 도착해서 2013년이 되고 14년이 되고 해가 바뀔 때마다 달력만 바뀌었습니다. 하는 일은 같았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코드를 짜고 돈을 벌고 80%를 바치고 남은 돈으로 라면을 사 먹고 자고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북한과의 왕래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5, 6년째 가족 얼굴을 못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온성 소식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2020년 봄 어머니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지 근처에 사는 조선족 브로커가 전해준 소식이었습니다. 이 브로커는 북한과 중국 사이에서 돈을 전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끔 기지 사람들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돈을 받고요.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온성에서 송금 브로커를 하던 여자가 잡혔는데 이름이 박순이라고. 비법 국제통신, 그러니까 외국과 불법 전화를 한 혐의로 구류장에 들어갔다고. 박순이,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송금 브로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두부를 팔아서는 세 식구가 먹고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농장 관리원 월급으로는 쌀 한 대도 사기 어려웠을 거고요. 어머니는 늘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굶길 바에야 위험한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송금 브로커란 한국에 있는 탈북자가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싶을 때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법 전화, 그러니까 중국 쪽 휴대전화를 써야 합니다. 북한에서 외국과 한 통화만 해도 반국가 범죄입니다. 어머니는 이 일로 전에도 한 번 잡힌 적이 있었습니다. 2012년 제가 선양에 도착한 바로 그 해였습니다. 어머니가 교화소에서 5년을 살았다는 걸 저는 8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교화소, 남한의 교도소와 비슷한 곳이지만 비교가 안 될 만큼 가혹한 곳입니다. 강제 노동의 굶주림에 매달 사람이 죽어 나옵니다. 어머니는 거기서 5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혼자 유진이를 키웠습니다. 어머니는 출소 뒤 다시는 안 한다고 결심했지만 먹고 살 길이 없어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형이 무거웠습니다. 비법 통신으로 4년 3개월. 예전에는 2년이 최대였는데 최근 들어 형벌이 급격히 강해졌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죽여도 3년인 나라에서 전화 한 통에 4년 3개월이었습니다. 4년 3개월이면 어머니는 56이 됩니다. 교화소에서 56까지 살 수 있을까? 어머니는 키가 작고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한 번 5년을 살고 나온 몸이었습니다. 거기서 4년을 더 버틸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선양 기지의 2층 침대 위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43명의 코골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니터의 대기 화면 불빛이 천장에 파랗게 비쳤습니다. 그 빛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 탈북하면 어떻게 될까? 두만강을 건너 한국으로 가는 방법은 알고 있었습니다. 기지에서 몰래 빠져나가 브로커를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 혼자 탈북하면 어머니는 교화소에서 죽는 겁니다. 아버지와 유진이는 저 때문에 관리소로 끌려갑니다. 가족 중에 탈북자가 나오면 남은 가족이 보복을 받는 게 북한의 법입니다. 탈북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리성호의 방법, 여기서 버티면서 돈을 보내는 것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구류장에서 호송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화소로 가면 끝입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코딩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어머니만 떠올랐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있는 어머니, 마른 손으로 무릎을 감싸고 있는 어머니, 두부를 짜고 국수를 밀고 장마당을 뛰어다니던 그 손이 지금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있을 어머니. 그러다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자. 내가 직접 어머니를 빼내자. 미친 생각이었습니다. 해외 파견 인력이 제 발로 북한에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나오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구류장에서 사람을 빼내겠다는 건 구류장 안에 들어갈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리성호라면 미쳤다고 했을 겁니다. 보고 싶은 거랑 갈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라고. 하지만 저는 리성호가 아니었습니다. 8년을 참았지만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리성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하다. 귀국해야 한다. 리성호는 의심하는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외 기지에서 가족 소식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걸 리성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단, 한 달 안에 복귀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리성호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복도에서 둘이 마주섰습니다. 리성호가 말했습니다. 잘 갔다 와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성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이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 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리성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이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쌌습니다. 옷 몇 벌, 세면도구, 그리고 손가락만 한 저장 장치 하나. 금성학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들어 보이던 그것과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8년간 일하면서 알게 된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조직이 외화를 세탁하는 데 쓰는 인터넷 금고들의 주소와 접근 경로, 매일 코딩을 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정보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기록해 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 같은 거였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열쇠. 그때는 정말로 혹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닐 2겹으로 싸서 배낭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선양을 떠나 단둥으로, 단둥에서 신의주로,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평양에서 청진으로, 청진에서 온성으로. 기차를 5번 갈아탔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온성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선양의 공기는 매연과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온성의 공기는 흙과 강물 냄새였습니다. 두만강의 물 냄새.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8년 만에 맞는 냄새였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56이었습니다. 8년 전보다 훨씬 더 늙어 있었습니다. 등이 굽었고 기침을 자주 했습니다. 손톱 밑에 끼어있던 흙이 이제는 손가락 주름 안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유진이는 22살이 되어 있었는데 여전히 키가 작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나오겠다. 아버지는 한참 저를 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다고, 너까지 잡히면 어떡하냐고, 새 식구가 전부 끝장난다고.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사흘을 두고 아버지와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말이 없었고 마당에 앉아도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이만 오빠 왜 그래, 아버지 왜 그래 하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온성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마당으로 불렀습니다. 8년 전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두만강 건너 중국 불빛이 물 위에 비치는 그 자리. 아버지는 한참 그 불빛을 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를 꺼내. 그게 효도다. 나랑 유진이는 걱정 마라.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중국 불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8년 전에도 이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충신은 되지 못해도 역적은 되지 말라고. 그 아버지가 지금 아들에게 역적이 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빼내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를, 유진이가 어떻게 될지를. 가족 중에 도주자가 나오면 남은 가족은 관리소로 끌려갑니다. 아버지도 그걸 알면서 어머니를 먼저 살리라고 한 겁니다. 그 말의 무게를 저는 아직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제가 한 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선양에서 8년을 일했습니다. 어머니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엄마를 꺼내라. 그게 효도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가지를 더 줬습니다. 사진 한 장. 이산가족 화상상봉 때 받은 남쪽 친척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 한국 친척들의 이름과 주소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어머니라면 그 글씨를 단번에 알아볼 겁니다. 감방에서 제가 아들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온성군 인민보안부에 가서 개호원 지원서를 냈습니다. 인민보안부, 남한으로 치면 경찰서입니다. 하지만 경찰보다 권한이 훨씬 세고 구류장도 직접 운영합니다. 개호원이란 구류장 간수를 말합니다. 3.13 총국 출신의 당적 기록이 깨끗한 사상무장 인원이 자원했으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환영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인력 충원이 끊긴 지방보안부에서는 젊은 지원자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개호원은 월급이 적고 냄새나는 일이라 깊이 보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미친 짓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던 사람이 간수가 됐습니다. 배낭에 저장 장치를 넣고 다니는 간수, 총과 독약과 칼을 쌀 배낭을 짊어질 간수,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간수. 개호원 군복을 받아 입었습니다. 군복이 좀 컸습니다. 바지가 발목을 덮었어요. 8년간 모니터 앞에서만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가늘어진 겁니다. 허리에 열쇠를 찾습니다. 구류장 철문을 여닫는 열쇠. 그 쇠붙이가 허리뼈에 닿을 때마다 차가웠습니다. 걸을 때마다 달그락거렸습니다. 그 소리가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매 걸음마다 상기시켰습니다. 온성군 인민보안부 구류장은 보안부 청사 뒤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시멘트 담장이 둘러쳐져 있고 담장 안에 감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감방 하나가 4, 5평, 그 안에 서너 명에서 7, 8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바닥은 맨 콘크리트였고 이불도 매트리스도 없었습니다. 수감자 대부분이 비법 전화를 하거나 불순 녹화물을 보다 잡혀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화와 영화, 바깥 세상을 엿보려 한 죄. 부임 이틀째 다른 간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최동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 이 구류장에서 오래 근무한 사람이었습니다. 눈이 작고 입이 얇았습니다. 눈치가 빠른 인상이었습니다. 최동무가 말했습니다. 3.13 총국 출신이 왜 여기 왔소? 개호원 할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온성에 왔는데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 나라에 봉사하려고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최동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최동무가 저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방 순찰을 돌 때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제가 어느 감방 앞에서 발걸음을 늦추는지, 어느 수감자를 오래 보는지 지켜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의 감방 앞을 지날 때 시선을 돌리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다른 감방과 똑같은 속도로 지나가야 했습니다. 발걸음 수까지 세면서 걸었습니다. 사흘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최동무의 눈이 등 뒤에 붙어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대로는 어머니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넷째 날, 저는 최동무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동무가 야간 근무가 많아서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대신 서겠습니다. 동무는 좀 쉬십시오. 최동무가 저를 봤습니다. 잠깐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간 근무를 대신 서주겠다는 제안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잠을 더 잘 수 있으니까요. 이건 간수들 사이에서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근무를 밀어주는 건 흔한 일이었습니다. 고맙소. 최동무가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최동무의 경계가 눈에 띄게 풀렸습니다. 저녁 식사 때 자기 반찬을 나눠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 전부가 눈과 귀였습니다. 최동무 한 명이 풀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순찰을 돌다 구류장 마당에 멈춰섰습니다. 일광욕장으로 쓰이는 좁은 마당, 위를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습니다. 온성 하늘은 불빛이 없어서 별이 선양보다 10배는 많았습니다. 8년 만에 보는 별이었습니다. 선양에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올려다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별이 보인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었지만 잠깐 숨이 트이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5초쯤 다시 걸었습니다. 부임 닷새째 되던 날 기회가 왔습니다. 점심 직후 일광욕 시간이었습니다. 수감자들이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속한 3번째 감방의 수감자 4명 중 3명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1명이 몸이 아프다고 감방에 남았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감방 앞에 섰습니다. 복도에 다른 간수가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철문 사이로 안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마른 몸, 짧게 자른 머리,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정우야.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정우는 해외에 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12살 때 헤어진 아이를 28살 간수 군복 차림으로 다시 보면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키가 컸고 턱이 각져 있었고 눈 아래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8년간 하루 17시간씩 모니터를 본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점퍼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준 남쪽 친척 사진, 철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사진을 집어 들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글씨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정우야,
정우 맞나? 우리 정우 맞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함경도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소에 안 쓰던 말이 나온 겁니다. 어머니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간수 앞에서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간수가 간방 앞에서 우는 걸 누가 보면 끝이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참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를 세게 물었더니 턱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 여기 왜 왔어? 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또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쳤다고. 너까지 잡히면 다 죽는다고. 아버지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 옆에 누워있던 수감자가 움직였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남아있던 여자였습니다.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눈에 깊은 주름이 있는 40대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간수의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 여자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 감아. 여자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고 돌아 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올게. 준비하고 있어. 간방 앞을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눈에 깊은 주름. 그 사람이 보안부에 말하면 끝이었습니다. 제가 특정 수감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사진을 건넸다고, 간수가 울 뻔했다고. 그 수감자가 입을 열었는지 아닌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이틀 뒤 어머니에게 탈출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일광욕을 나간 사이 이번에는 감방 안에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철문 앞에 서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호송 날짜는 7월 21일이었습니다. 회령 전거리 교화소까지 버스로 4시간. 교화소, 남한의 교도소와 비슷하지만 비교가 안 될 만큼 가혹한 곳입니다. 어머니가 그 버스에 타는 순간 다시는 꺼낼 수 없었습니다. 구류장에서 두만강까지의 거리는 1km가 채 안 됐습니다. 걸으면 10분. 하지만 그 사이에 장애물이 4개 있었습니다. 구류장을 빠져나가야 하고, 담장을 넘어야 하고, 국경 경비대 초소를 지나야 하고, 두만강을 건너야 합니다. 야간 근무 체계를 파악했습니다. 간수는 3교대, 핵심은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이 시간대가 가장 조용하고 수감자들이 가장 깊이 잠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초소 경비병도 이 시간에 교대를 위해 이동합니다. 30분에서 40분의 공백, 근무 배정표를 확인했습니다. 7월 12일 밤 새벽 3시에서 5시 근무가 제 차례였습니다. 호송 날짜까지 남은 날 중에서 이날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7월 12일 밤, 이날이 아니면 없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7월 12일 밤이에요. 새벽에 제가 감방을 열게요. 소리 내지 말고 따라와요. 어머니가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아버지랑 유진이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것을 물었습니다. 잘 먹었냐? 감방 안에서 4년 3개월 형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잘 먹었냐? 어머니의 입버릇. 12살 때도 그랬습니다. 20살 때도 그랬습니다. 감방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서도 어머니가 할 줄 아는 사랑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밥 먹었냐? 잘 먹어라. 네,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월 12일이 됐습니다. 그날 밤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낮 동안 평소와 똑같이 근무했습니다. 감방을 순찰하고 식사를 배급하고 수감자들을 일광욕장으로 내보내고 다시 들였습니다. 점심때 밥을 먹으려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반 공기도 못 먹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져서 주먹을 꽉 쥐고 다녔습니다. 열쇠가 허리에서 달그락거릴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9시, 10시,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구류장 안에 불이 꺼지고 수감자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배낭을 쌌습니다. 전날 밤부터 하나씩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옥수수빵 4개와 삶은 달걀 6개, 물통 하나, 갈아입을 옷 2벌, 독약, 보안부 의무실에서 빼낸 것이었습니다. 칼, 부엌에 과도, 총.
근무 시 지급받는 권총, 실탄 8발, 철조망을 끊을 펜치, 그리고 배낭맨 아래 비닐 2겹으로 싼 저장 장치. 숙소에서 구류장까지는 20보. 새벽이라 복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낭을 매니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어깨에 끈이 파고들었습니다. 잡히면 죽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독약을 먹고 칼로 찔러서 그렇게 결심하니 이상하게 평온해졌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각오하면 손떨림도 멈춥니다. 심장도 느려졌습니다. 자정이 됐습니다. 자정 근무자가 교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5시까지 서겠다. 들어가서 자라. 자정 근무자는 고맙다고 하고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구류장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1시, 2시 기다렸습니다.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뺐다 했습니다.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발소리가 콘크리트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감방 안에서 누군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새벽 2시 반, 어머니의 감방으로 갔습니다.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웠습니다. 7월인데도 새벽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렸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구류장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총소리만큼 크게 들렸습니다. 철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어머니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안 잔 겁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누운 다른 수감자 3명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어있던 그 여자도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인지도 몰랐습니다.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소리 없이 발소리를 죽이기 위해 맨발이었습니다. 제가 손짓했습니다. 따라와. 일부러 반말을 했습니다. 감방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났습니다. 일광욕장으로 나가는 문을 열고 좁은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달빛이 비쳤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적어서 달이 밝았습니다. 길이 보이는 대신 우리도 보입니다. 예심과 사무실 쪽으로 가려는데 멈췄습니다. 예심과의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안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야근을 하는 건지 서류를 정리하는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심과를 통과하지 않으면 청사 뒷문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그 불빛을 봤습니다. 3초 동안 생각했습니다. 일광욕장 반대편에 수감자용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 창문이 청사 외벽 쪽으로 나 있다는 걸 순찰대에 봐두었습니다. 창문으로 나가면 뒷문을 거치지 않고 담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문이 작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손짓했습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금성학원 복도의 냄새와 비슷했습니다. 창문은 어른 상체가 겨우 빠져나갈 크기였습니다. 걸쇠를 열고 밀었습니다. 녹이 슬어서 뻑뻑했습니다. 힘을 줘서 밀었더니 끼익 소리가 났습니다. 멈췄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밀었습니다.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작았습니다. 구류장에서 제대로 못 먹어서 40kg도 안 되는 몸이었습니다.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배낭을 벗어 먼저 밀어넣고 몸을 비틀어 빠져나왔습니다. 창틀 모서리에 팔이 긁혔습니다. 피가 났지만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청사 외벽이었습니다. 담장까지 열보, 뛰지 않았습니다. 뛰면 발소리가 납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담장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배수구 옆에 시멘트가 갈라진 부분, 발을 디딜 수 있는 틈, 먼저 올라가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잡아 끌어올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벼웠습니다. 52살 여자의 몸이 아이처럼 가벼웠습니다. 담장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풀밭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올라온 풀 사이에 발이 묻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두만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물 냄새가 났습니다. 강이 가까웠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3초. 다시 걸었습니다. 논길과 풀밭이 번갈아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잡기 어려웠지만 물 냄새를 따라갔습니다. 냄새가 짙어지면 맞는 방향이었습니다. 초소가 보였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에 맞춘 것이 맞았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 우회하지 않고 바로 지나쳤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펜치를 꺼내려고 배낭을 내렸는데 어머니가 가리키는 곳이 있었습니다. 철조망 아래의 구멍. 짐승이 파놓은 것인지 빗물에 패인 것인지 사람 하나가 납작하게 엎드리면 지나갈 크기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제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배낭을 벗어 먼저 밀어넣고 몸을 비틀어 나왔습니다. 철조망 가시에 팔이 또 긁혔습니다. 철조망을 지나니 강변이었습니다. 자갈밭이 발밑에서 서걱거렸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물이 많았습니다. 며칠간 비가 왔던 탓에 수위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지는 않았지만 느리지도 않은 물소리. 어머니가 물가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수영을 못합니다. 제가 먼저 물에 들어갔습니다. 발목, 무릎, 허벅지. 7월이었지만 강물은 차가웠습니다. 허벅지부터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한 손에 총을 들었습니다. 왼손으로 총, 오른손으로 어머니 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 팔을 놓지 마. 물이 깊어지면 내 어깨를 잡아. 절대 놓으면 안 돼.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3걸음, 5걸음. 물이 허리를 지났습니다. 10걸음, 가슴까지 찼습니다. 발밑 자갈이 미끄러웠습니다. 물살이 옆으로 밀었습니다. 15걸음째에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갑자기 깊어진 겁니다. 물이 턱을 지나 코 아래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아귀 힘이 비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상류 쪽에서 빛이 움직였습니다. 경비정의 탐조등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강 위를 천천히 훑고 있었습니다. 상류에서 하류 쪽으로 우리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잡은 채 물속에 머리를 넣었습니다. 코 위까지 잠겼습니다. 어머니에게 소리 없이 신호했습니다. 어머니도 물속에 얼굴을 넣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물속에서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쿵, 쿵, 쿵. 빛이 머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물 위가 환해졌다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5초, 10초. 빛이 하류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머리를 올렸습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머리를 올렸습니다. 풍 하고 물을 뱉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물을 먹으면서 반쯤 가라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못 가겠수다. 돌아가자. 함경도 말이 다시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극한까지 몰렸을 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2가지가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회령 정거리 교화소. 어머니가 그 버스에 타면 다시는 못 만납니다. 하나는 아버지의 얼굴. 엄마를 꺼내라. 그게 효도다. 돌아갈 곳은 없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목에 물이 차 있어서 반쯤 삼킨 소리였습니다. 엄마, 돌아가면 죽어. 죽어도 가다가 죽어야지. 어머니가 제 손목을 다시 잡았습니다. 2 손으로 잡았습니다. 저도 총을 배낭끈에 끼우고 2 팔로 물을 저었습니다. 발을 찼습니다. 어머니도 발을 찼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의 발차기. 물이 튀고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소리보다 가라앉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모릅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물속에서 눈을 뜨면 아무것도 안 보였고 물 위로 머리를 올리면 달빛에 반짝이는 수면만 보였습니다. 방향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앞으로. 그때 발이 닿았습니다. 자갈. 발바닥 아래에 자갈이 있었습니다. 물이 얕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허리, 허벅지, 무릎,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도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은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 높이의 물속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였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온성 마을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불빛은 없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마을이니까요. 그냥 어둠. 그 어둠 속에 아버지가 있고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부 청사 방향에서 불빛이 하나 켜지는 게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누군가 깨어난 겁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강변을 벗어나야 했습니다.
강변에서 올라가니 옥수수밭이 나왔습니다. 7월이면 옥수수 줄기가 사람 키를 넘깁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옥수수밭 한가운데까지 걸어 들어가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흙 위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젖은 옷이 마른 몸에 붙어 있었고 새벽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배낭에서 마른 옷을 꺼내 어머니한테 덮어줬습니다. 옷도 배낭 안에서 물이 스며들어 축축했지만 젖은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등뼈가 손바닥 아래에서 하나하나 느껴졌습니다. 40kg도 안 되는 사람의 등이었습니다. 저도 주저앉았습니다. 배낭을 벗으니 어깨가 뜨겁게 아팠습니다. 팔에 긁힌 상처에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신발 안에서 물이 질퍽거렸습니다. 살아서 건넜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곧 비상이 걸릴 겁니다. 새벽 5시 교대자가 나와서 제가 없는 걸 발견하면, 감방에서 수감자 1명이 사라진 걸 확인하면 보안부 전체가 뒤집힙니다. 위원장에게까지 보고가 올라갈 겁니다. 간수와 죄수가 함께 도주한 사건, 체포조가 나올 겁니다. 옥수수밭에서의 첫날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달걀 6개 중 2개가 강물에 젖어 껍질이 물러졌습니다. 빵은 4개 전부 질퍽해져 있었지만 먹을 수는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달걀 3개와 빵 2개를 줬습니다. 저는 달걀 하나와 빵 1개를 먹었습니다. 남은 달걀 2개와 빵 1개. 사흘을 버텨야 하는데 하루치도 안 됐습니다. 물은 밭 가장자리 수로에서 떠마셨습니다. 흙탕물이었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마시고 배탈이 났습니다. 구류장에서 1달 넘게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은 위장은 흙탕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옥수수 줄기 사이에서 구역질을 하는 동안 저는 등을 쓸어줬습니다. 어머니의 등뼈가 또 손바닥 아래에서 느껴졌습니다. 둘째 날 낮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국 농부가 밭일을 하러 온 겁니다.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트랙터가 밭 가장자리를 돌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뒤에도 1시간을 더 엎드려 있었습니다. 셋째 날 낮이었습니다. 옥수수밭 바깥 논길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1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엔진 소리가 멈추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 여러 명이었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밭 더 깊숙이 이동시켰습니다. 옥수수 줄기 사이에 눕혔습니다. 줄기를 꺾어 어머니 위에 덮었습니다. 저도 옆에 엎드렸습니다. 흙이 코에 닿았습니다. 젖은 흙 냄새, 옥수수 뿌리 냄새, 발소리가 밭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가까워졌습니다. 멈췄습니다. 다시 걸어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밭 안쪽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배탈의 탈수에 사흘째 거의 못 먹은 사람의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숨을 참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어머니가 알아들었습니다. 숨이 떼근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지다가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전기 순찰이었는지 신고를 받고 온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는 건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열어야 할 것을 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국의 금고를. 가장 급한 것은 브로커에게 연락하는 일이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구류장에서 나올 때 챙길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해가 진 뒤에 옥수수밭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머니는 밭에 남기고 저 혼자 나갔습니다. 간수 군복은 벗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걸으니 멀리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마을, 두만강 인근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자를 신고하는 사람도, 돕는 사람도, 돈을 뜯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가 어느 쪽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 한 채의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남자 옷과 여자 옷, 아이 옷은 없었습니다. 마당에 개가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30 정도 되어 보이는 조선족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눈이 좁아졌습니다. 한눈에 알아본 겁니다. 이 동네에서 낯선 한국어를 쓰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요. 전화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한참 보다가 안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휴대전화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돈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없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한테 미리 물어 외워둔 번호. 장씨라는 조선족 브로커의 번호였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전화가 걸렸습니다. 장씨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온성 구류장에서 나왔다. 어머니와 함께다. 한국으로 가야 한다. 장씨가 물었습니다. 돈은 있어? 있다고 했습니다. 마련할 수 있다고. 장씨가 의심하는 투로 어떻게 마련하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다. 이틀만 시간을 달라. 장씨는 사흘 뒤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조선족 남자에게 전화기를 돌려줬습니다. 사흘 뒤에 한 번 더 와도 되겠냐고 물으니 남자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묻지 않았습니다. 국경 마을 사람들은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게 위험하다는 걸 아니까요. 옥수수밭으로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브로커에게 연락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돈은 어떡하냐? 배낭에서 비닐 2겹에 쌓인 저장 장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쉽게 내가 일하면서 알게 된 게 있다. 그걸로 돈을 만들 수 있다. 어머니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브로커 출신이었습니다.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감각은 누구보다 빨랐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위험하냐? 위험했습니다. 조직의 금고를 건드리면 흔적이 남습니다. 조직도 알게 됩니다. 처단조가 올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만 열고 필요한 만큼만 꺼내면 된다. 다음 날 저녁 다시 마을로 갔습니다. 조선족 남자 집. 남자가 안쪽 방에 낡은 노트북을 가리켰습니다.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남자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방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인식이 됐습니다. 물에 젖지 않은 겁니다. 비닐 2겹이 지켜준 겁니다. 그 순간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게 안 됐으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파일 32개, 8년간 조금씩 기록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조직이 인터넷 위에 돈, 그러니까 암호화폐라는 것을 옮기는 데 쓰는 경유 금고들의 주소. 실물 지폐가 아니라 컴퓨터 안에만 존재하는 돈인데 추적이 어려워서 조직이 즐겨 썼습니다. 금고를 여는 접근 경로의 단서들, 자금이 흘러가는 순서, 전부를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종 열쇠는 평양의 상위 관리자만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중간 정거장, 돈이 잠시 머물다가는 작은 금고의 열쇠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금고에도 돈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조국이 전 세계에서 훔치고 벌어들인 돈이 들어있는 금고가 인터넷 어딘가에 있고 그 금고의 열쇠 일부를 제가 갖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열쇠로 금고를 여는 겁니다. 40분 만에 끝냈습니다. 경유 금고 하나에서 소량의 전자화폐를 꺼내 추적이 어려운 다른 금고 여러 개를 거쳐 현금화할 수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조직이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제가 조직에게 쓴 겁니다. 내가 8년간 코딩한 그 시스템을 이번에는 거꾸로 돌렸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 표시가 떴을 때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안 떨리던 손이 방금 제가 한 일의 의미를 손가락이 먼저 알아챈 겁니다. 조국이 전 세계에서 모은 돈의 일부를 조국이 만든 해커가 다시 해킹한 겁니다. 저장 장치를 뽑고 접속 흔적을 지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낡은 노트북까지 추적해올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직은 금고가 털린 것은 알겠지만 누가 어디서 열었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 안에 중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방에서 나왔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옥수수밭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방금 꺼낸 그 돈은 어디서 온 돈입니까? 조직이 해외 기업을 해킹해서 훔친 돈입니다. 그 돈이 핵실험에 쓰이고 미사일에 쓰이고 위원장의 사치에 쓰이는 돈입니다. 깨끗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한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더러운 돈으로 어머니와 제 목숨을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나흘째 아침 장 씨가 보낸 사람이 옥수수밭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기침 소리 3번,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조선족 여자가 옥수수밭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장 씨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여자는 우리를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논길에 검은색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어머니와 제가 탔습니다. 여자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흙길을 달리다 포장도로로 올라섰습니다. 어머니는 차에 타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사흘 동안 거의 못 잔 사람이었습니다. 제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머리가 가벼웠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서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구류장에서 짧게 깎인 머리였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앞에 차가 막혔습니다. 도로 위에 차 2대가 가로로 서 있었습니다. 검문이었습니다. 공안이었습니다. 운전하던 여자가 속도를 줄이며 한마디 했습니다. 조선어로 자연스럽게 하시오. 차가 멈췄습니다. 공안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중국어로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선양에서 8년을 살았으니까요. 공안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느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친척 집에 간다. 공안이 뒷좌석을 봤습니다. 저와 잠든 어머니를. 저는 휴대전화를 보는 척했습니다. 장 씨의 사람이 미리 건넨 중국 휴대전화였습니다. 화면을 아무렇게나 누르면서 시선을 아래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건지 깨어 있으면서 눈을 감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상황을 본능적으로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단속이 나오면 누구보다 빨리 물건을 감추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공안이 저를 봤습니다. 2초, 3초. 공안의 눈이 제 얼굴에서 팔로, 팔에서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손에 철조망에 긁힌 상처가 있었습니다. 딱지가 앉아 있었지만 아직 선명했습니다. 4초, 5초. 공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운전석 여자에게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가시오. 차가 출발했습니다. 검문소를 지나 200m쯤 갔을 때 제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겁니다. 발밑에 떨어진 전화기를 줍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8년간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던 손가락이 검문 5초 만에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역시 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7월인데도 어머니의 손은 늘 차가웠습니다. 구류장 콘크리트의 냉기가 아직 손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양까지 차로 8시간이 걸렸습니다. 해가 뜨고 다시 질 때쯤 선양 시내에 들어섰습니다. 가는 도중에 총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보안부에서 가져온 권총. 중국 안에서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걸리면 즉시 체포됩니다. 비행기는 당연히 못합니다. 장 씨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총을 넘기라고. 저는 그 총을 두만강에서 쥐고 건넌 사람이었습니다. 잡히면 쏘고 못 뛰면 자신에게 쏘겠다고 결심한 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총은 필요 없었습니다.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이 된 겁니다. 총을 넘겼습니다. 장 씨의 사람을 통해 처리됐습니다. 어떤 경로인지는 자세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총이 손에서 떠나는 순간 배낭이 가벼워졌습니다. 물리적 무게만 가벼워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간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이버 전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치는 28살 남자였습니다. 선양에서 이틀을 숨었습니다. 장 씨가 마련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둘이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감방문을 열고 담장을 넘고 강을 건너고 옥수수밭에서 사흘을 버티고 조국의 돈을 훔쳤습니다. 이 모든 걸 한 사람이 저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파트 욕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 팔에 철조망 상처, 이마에 생긴 잔주름. 28인데 35으로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뜨거운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 부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소리만 들렸습니다. 구류장에서는 찬물도 제대로 못 썼으니까요. 뜨거운 물이 몸에 닿는 것만으로도 한참을 서 있고 싶었을 겁니다. 저는 방에 앉아 그 물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이 나왔습니다. 중국 조선족 이름으로 만들어진 여권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표정을 바꾸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여서 의심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억지로 입을 벌렸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웃고 있는 건지 찡그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장 씨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선양에서 비행기로 태국 방콕까지,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가서 보호를 요청합니다. 이 루트가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경로였습니다. 선양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중국어와 영어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서 구르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의 소리였습니다.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공항 어딘가에 커피 가게가 있었습니다. 온성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냄새였습니다. 선양 기지에서도 커피를 마신 적은 있지만 기지의 인스턴트 커피와는 다른 진하고 쓴 냄새였습니다. 전광판에 행선지 목록이 떠 있었습니다. 방콕, 도쿄, 서울. 글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울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방콕이었지만 최종 목적지는 저 글자 뒤에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앞에 10명 정도가 서 있었습니다. 한 명씩 여권을 내밀고 통과했습니다. 줄이 줄어들었습니다. 제 차례가 가까워질수록 다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위조 여권이 안주머니에서 열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심사대 앞에 서면 그 종이 한 장이 불덩이처럼 뜨겁습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여권을 내밀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고 제 얼굴을 보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뭔가를 입력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8년간 들어온 키보드 소리와 같은 소리였는데 그 순간에는 총소리처럼 들렸습니다. 3초, 4초, 5초. 심사관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통과. 어머니도 통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심사대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권을 내밀라고 하면 내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가라고 하면 갔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긴장한 얼굴은 의심을 사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은 의심을 사지 않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였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는 법을 몰라서 제가 채워줬습니다. 안전벨트 잠금 장치가 딸깍 소리를 냈을 때 어머니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벨트 소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몸이 좌석에 눌리는 힘이 느껴졌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머니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창밖에 중국 땅이 보였습니다. 건물이 작아지고 도로가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구름이 올라왔습니다. 구름 아래 어딘가에 두만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 건너에 온성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유진이가 있었습니다. 리성호도 선양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전화를 빌려준 조선족 남자도 국경 마을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구름 아래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소나귀에서 힘이 느껴졌습니다. 놓으면 떨어질 것 같은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구름이 창문을 덮었습니다. 아래가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소나귀 힘이 약간 풀렸습니다. 방콕에 도착해서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서류를 만들고 조사를 받고 신원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과정은 길고 지루했지만 위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안전한 울타리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한 번 더 탔습니다. 방콕에서 인천으로.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가 2020년 9월이었습니다. 7월 12일 밤 구류장을 나온 지 2달 만이었습니다. 입국장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찬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었습니다. 온성의 강바람과도 달랐고 선양의 찬바람과도 달랐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바람이었습니다. 조명이 밝았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흰 빛이 바닥의 대리석에 반사돼서 온 공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발밑이 매끄러웠습니다. 구류장 콘크리트도 아니고
옥수수밭 흙도 아니고 두만강 자갈도 아닌 바닥이었습니다. 걸을 때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신발이 없어서 장씨가 사준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한국어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는 한국어. 북한 말과 억양은 좀 달랐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 공항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같은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커피 냄새가 또 났습니다. 선양공항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냄새. 나중에 알았는데 입국장 바로 옆에 카페가 있었습니다. 온성의 밤, 두만강의 물속, 옥수수밭의 어둠, 선양의 좁은 방, 그 모든 어둠을 지나 도착한 곳은 이렇게 밝았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12살 이후 처음 잡아보는 어머니 손이었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전부 굳어 있었습니다. 두부를 짜고 국수를 밀고 교화소 바닥을 긁어야 했던 손, 그 손이 제 손과 맞잡혀 있었습니다. 저장 장치를 다루고 코드를 짜고 총을 쥐었던 제 손, 금고를 열었던 제 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우야, 여기가 한국이야? 네, 여기가 한국입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맨발로 구류장 콘크리트를 밟고, 맨발로 담장 밑 풀밭을 밟고, 맨발로 두만강 자갈밭을 밟고, 맨발로 옥수수밭 흙을 밟았던 어머니가 고무 슬리퍼를 신고 인천공항 대리석 바닥을 밟았습니다. 그 한 걸음이 16년간의 거리였습니다. 살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원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거치는 교육시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같은 시설에 배정됐지만 생활구역이 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면회 시간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브로커를 통해 한 가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감방에서 눈을 뜨고 저를 봤던 그 여자, 작은 눈에 깊은 주름이 있던 40대 여자가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같은 감방에서 같이 굶고 같이 떨었던 사이라 어머니를 차마 팔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간수한테 밉보이기 싫었던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입을 다물어준 덕에 저와 어머니는 살아있습니다. 어머니는 시설에 들어온 첫날 밥을 3공기 먹었습니다. 흰쌀밥이었습니다. 온성에서는 흰쌀밥을 명절에나 먹었습니다. 구류장에서는 옥수수죽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물이 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밥알이 눈물에 젖는 줄도 모르고 숟가락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다른 탈북 여성이 괜찮으냐고 물었는데 어머니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는 밥맛을 모르겠더란 말입니다. 분명 좋은 밥이었을 텐데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2달간 계속 무언가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도망치는데 온 신경을 쏟았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니까 머리가 멈춰버린 겁니다. 앉아 있어도 불안했고 누워 있어도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같은 꿈이었습니다. 두만강 한가운데 서 있는 꿈. 물이 턱까지 차 있고 한 손에 총을 들고 있고 다른 손으로 어머니 팔을 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자꾸 가라앉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올리려 하면 총이 무거워서 같이 가라앉습니다. 총을 버리면 되는데 꿈속에서는 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붙어 있어서 그 상태로 물속에 가라앉다가 눈을 뜹니다. 눈을 뜨면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이불이 덮여 있었습니다. 옆 침대에서 다른 탈북 남성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선양기지의 코골이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코고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자유라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교육, 직업 훈련. 저에게는 컴퓨터 관련 교육이 배정됐습니다. 강사가 한국의 프로그래밍 환경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미 아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금성학원에서 시작해 김일성대 금성반을 거쳐 선양기지에서 3년간 미국 기업 하청을 받아 코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강사보다 제가 더 아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 곳에 지원서를 냅니다. 회사가 면접을 보고 뽑습니다.
떨어지면 다른 곳에 다시 냅니다. 이 과정이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이 정해주는 곳에 갑니다. 선택이 없습니다. 3.1 삼총국에 배치됐을 때도 제가 원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양 기지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적응이 더 빨랐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움직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나원 안에서도 다른 탈북 여성들과 금방 친해졌고 조리 실습 시간에는 된장찌개를 끓여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북한식 된장찌개와 한국식 된장찌개는 맛이 좀 다르지만 어머니는 금방 한국식을 배웠습니다. 맛을 보더니 이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에 금방 맞추는 사람. 하나원을 나온 뒤 정부에서 임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도시, 방 2개짜리 아파트. 어머니와 둘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가구가 빛이 되어 있었고 냉장고에는 식료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기가 24시간 들어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나왔습니다. 온성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파트에 들어온 첫날 모든 방에 불을 다 켰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화장실, 부엌, 전부 불을 켜놓고 서서 봤습니다. 저에게 말했습니다. 정우야, 밤인데 이렇게 밝아도 되는 거야? 네, 밝아도 됩니다. 여기서는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을 끄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날도 어머니는 한 달 넘게 밤에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무서웠던 겁니다. 구류장의 어둠, 두만강의 어둠, 옥수수밭의 어둠. 그 어둠이 다시 올까봐 저도 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을 켜는 대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파란 빛이 얼굴을 비추면 금성학원 컴퓨터실의 첫날이 떠올랐습니다. 커서가 깜빡이던 그 모니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 입력한 만큼 정확히 출력이 나오는 세상, 12살 때 빠져들었던 그 세상이 여전히 모니터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컴퓨터 관련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선택지가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 지원서를 낼 수 있다는 것, 그게 아직도 낯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방 보조, 아침 6시에 나가서 오후 3시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이 끝나면 늘 무언가를 사왔습니다. 과일이나 반찬이나 간식, 냉장고를 채우는 것이 어머니의 습관이 됐습니다. 비어있는 냉장고가 불안했던 겁니다. 온성에서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던 사람은 냉장고가 가득 차 있어야 안심이 됩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탈북자 관련 취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얼굴이 알려지면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아직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기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구류장 이야기, 두만강 이야기, 선양 기지 이야기. 기자가 물었습니다. 김정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아무 말도 안 나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조선 사람들 삶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그 한마디를 하고 나서 침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더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더하면 목소리가 흔들릴 것 같아서 멈춘 겁니다. 기자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순간 가슴 한가운데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한태일, 온성군 농장관리원. 토대가 나빠서 평양에서 밀려나고 선반공에서 농장관리원으로 떨어지고 아내가 교도소에 가고 아들이 역적이 되어 도망가고 그래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 충신은 되지 못해도 역적은 되지 말라. 아버지의 그 말을 저는 어겼습니다. 체제를 배반했습니다. 조국의 검이 조국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조국의 돈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한 그 선을 저는 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아버지가 치르고 있을 겁니다. 유진이도 기자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살던 고향은 꽃 피는 산골,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남한에서도 부르는 노래, 어릴 때 온성인민학교에서 배운 노래, 아버지가 저녁에 마당에 앉아 두만강 쪽을 보면서 흥얼거리던 노래,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부르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도 안 울었습니다. 옥수수밭에서 사흘을 굶어도 안 울었습니다. 총을 넘길 때도 안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앞에서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울꽃 대궐 차린 동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어머니가 옆에서 제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자도 아무 말 없이 기다려줬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랑 언제쯤 잘 살아보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기자도, 저도.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공학, 금성학원에서 시작한 코딩을 한국의 대학원에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으면 여전히 12살 때의 그 느낌이 돌아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명령을 넣으면 기계가 대답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은 온성에서도 평양에서도 선양에서도 인천에서도 똑같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손가락으로 금고를 열지 않습니다. 누구의 검도 아닙니다. 그냥 제 코드를 짭니다. 제가 선택한 코드를. 어머니는 식당 일을 그만두고 작은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을 팝니다. 손이 빠른 어머니는 김밥을 잘 말았습니다. 온성에서 두부를 짜고 국수를 말던 그 손으로 지금은 김밥을 말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웃는 모습을 한국에 와서 처음 봤습니다. 이가 2개 빠진 채로 웃는 어머니. 구류장에서 이가 빠진 거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가끔 새벽에 일어납니다. 부엌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중국 번호를 누릅니다. 조선족 브로커를 통해 아버지에게 연결되는 번호입니다. 연결음이 울립니다. 뚜, 뚜, 뚜. 3번 울리고 끊깁니다. 다시 누릅니다. 뚜, 뚜, 끊깁니다. 북한 쪽에서 전화를 받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아버지가 비법 전화를 받다 걸리면 아버지도 구류장에 갑니다. 그걸 어머니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돼도 다시 걸고 또 다시 겁니다. 혹시 아버지가 안전한 순간에 아무도 없는 새벽에 한 번만 받아줄까봐. 살아있다. 나 살아있다. 그 한마디만 전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새벽에 전화하는 소리를 듣고도 모른 척합니다. 방문을 닫고 누워서 천장을 봅니다. 하얀 천장, 깨끗한 이불, 24시간 들어오는 전기,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뜨거운 물. 이 모든 것이 있는 곳에 저는 있고 아버지와 유진이는 전기가 하루 2~3시간 들어오는 온성에 있습니다. 가끔 밤에 창문을 열면 경기도 어느 도시의 불빛이 보입니다. 아파트 불빛, 가로등 불빛, 편의점 불빛. 이 불빛들이 밤새 꺼지지 않습니다. 온성에서도 불빛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두만강 건너 중국 땅의 불빛. 아버지와 마당에 앉아서 그 불빛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충신은 되지 못해도 역적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불빛은 한국의 불빛입니다. 아버지는 볼 수 없는 불빛입니다. 이 불빛 아래서 저는 코드를 짜고 어머니는 김밥을 말고 우리 둘은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역적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키려 한 그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말했습니다. 엄마를 꺼내라고, 그게 효도라고.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그 밤에 감방 문을 열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통일이 되면 만나겠습니다. 역적이 아니라 아들로서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십시오. 유진이도. 어머니는 오늘 새벽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3번 울리고 끊겼습니다. 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앉아 있다가 다시 눌렀습니다. 그 전화가 언젠가 연결될 거라고 어머니는 매일 밤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아직은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 가장 오래 멈춰 있었던 장면은 어머니가 감방에서 잘 먹었냐고 묻는 대목이었습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형량을 앞에 두고 8년 만에 나타난 아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 그것뿐이었다는 게 저는 그 한마디 앞에서 키보드를 한참을 못 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커가는 아들을 볼 수 없었던 아들과 어머니, 그리고 충성은 못할 망정 배신은 하지 말라던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하라고 했던 말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 어떤 정치적, 사상적 이념도 이겨내는 끈끈한 사랑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우는 가명이지만 지금도 정우 같은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 기지에서 모니터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라면 과연 그 밤에 감방문을 열 수 있었을까? 자유롭게 살고 있는 지금 감사함을 느끼는 오늘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그리고 아직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께 이 이야기가 작은 불빛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오늘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